정치 고수다. 오늘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정성국입니다. 네. 예. 저희가 맛수로만 만나 뵙다가 오늘은 고수로 만나겠습니다. 예, 좀 새롭습니다. 예, 예. 먼저 어제 원내대표 선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. 예. 표를 보니까 송원석 의원 60, 김성원 의원 30, 이현승 의원 16 이렇게 나왔거든요. 표 분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저는 이렇게 송원석 의원이 60표를 받을 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. 예. 결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심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생각보다 송원석 의원의 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이현승 의원께서 좀 많이 늦게 사실 합류한 게 사실이거든요. 그렇죠. 예, 거의 후보 등록하기 몇 시간 전에 네, 뭐 거의 마지막에 하셨잖아요. 예, 네. 그렇기 때문에 이현승 후보께서는 아마 의원께서는 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좀 있었어도 그래도 부산 의원만 해도 17명이니까 부산 의원들 중에서 좀 이렇게 함께 해주는 분이 계신다 친다면은 어느 정도 표가 좀 있을 것이다. 그래 되면은 3명의 후보 중에서 결선 투표는 있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놀랐습니다. 예. 근데 이거를 이제 계파별로 숫자가 나눠졌다는 분석을 하는데 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, 그죠? 우리가 뭐 친한계라 하면 보통 20명을 보니까 거기서 한 10명 정도 더 중도에서 넘으신 온 거예요? 거고 친윤계가 한 4, 50명 된다니까 또 한 10명, 20명 더 이렇게 해서 계파대로 탁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 분석을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다른 것은 과연 이번에 그냥 계파로만 찍었을까? 예. 김성원 후보에게 좀 찍었던 분들은 수도권 의원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는데 공감하신 분들이라고 좀 보고요. 또 송원석 의원을 찍으신 분들, 원내대표를 찍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안정성을 보거나 또는 이 좀 당의 변화나 쇄신도 필요하지만 뭔가 모르는 이게 과거의 우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주류, 친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너무 쇄신이나 변화 요구가 강할 때 오는 부담감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좀 무난한 송원석 의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분석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개파도 작용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심리들 또 마지막으로 원내대표 선거주도 한번 보니까 이게 의원들 간의 친분이 좀 중요하네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의원들 간의 친분. 그래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의원들하고 어떤 관계로 지냈느냐 이런 것도 좀 작용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작용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아니 뭐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. 그런 걸 좀 느끼셨던 겁니까? 저도 네. 느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의사표현이 전화가 오잖아요. 후보들한테. 그러면 한 표 준다는 말 절대 직접 하지 않고요. 그리고 또 안 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. 대체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뭐 열심히 하길 바란다,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. 그래서 전하시는 분들도 이분이 나한테 던질 건지 안 던질 건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. 예, 그래서 저는 그래 어제 하여튼 이 결과가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의외였습니다. 예. 아니 뭐 개파로 딱 나누기는 어렵다.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에서는 예. 도로 친윤당이 됐다.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예, 어떻습니까? 아까 예.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것도 맞죠, 그죠?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? 뭐 친윤이 한 4, 50명이라고 뭐 하면서 거기서 한 10표, 20표가 뭐 대졌다고 또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번에는 수도권에 있는 김성원 의원 쪽으로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가 사실 조금 있었어요. 근데 냉정한 이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당의 지금까지 대선까지 가져왔던 당의 분위기, 그러니까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까지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고 또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찬성 무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데 대한 저항, 그죠?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우리 당에 아직까지 기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말씀은 하시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절실함이 아직까지 좀 없는 게 아니냐.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언론이든 어디 부분에서 도로 친윤장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. 그래서 또 송원석 의원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의원 생활이라든지 계엄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아무래도 뭐 완전 찐윤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윤계에 가까운 행적을 보인 건 사실이거든요. 한남동 관저 앞에도 가시고 했잖아요. 예. 정성국 한남동 관저에 한 번도 가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? 네, 그럼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이번에 선거에서 좀 도와주신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친윤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도와줬을 것이다. 그래서 그런 비판, 어찌 보면 좀
비판적인 시각을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. 예. 아니 그래서인가요?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 때 변화 쇄신 말씀을 하셨는데 네. 그러면은 송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변화와 쇄신은 뭘까?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? 이런 얘기가 뒤따라붙는 질문이거든요. 그렇죠. 어떻습니까? 그 변화 쇄신을 하려 한다면은 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했던 5개 개혁안에 대한 응답도 좀 분명히 해주시는 게 맞는 것이고 그죠?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는 말은 했지만 그 혁신위원회를 띄운다는 자체도 혁신위원회라는 자체가 또 권한이나 이런 것도 불분명합니다. 또 어느 정도까지 구속력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고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벌써 던졌지 않습니까? 그렇죠. 5대 개혁안을. 예. 거기에 대한 대답이 확실히 없잖아요. 이것을 포함해서 혁신위원회에서 의논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말은 답을 미룬 거거든요. 그리고 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인 8월 말까지 임기를 더 하더라도 뭐 2달 정도 더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김용태 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임기 거기서 이제 물러나고 내가 전당대까지 당대표 권한까지 겸하면서 하려는 또 의도가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. 그 말은 김용태 위원장은 이제 그러면 불과 보름 정도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? 안 13일 남았습니까? 6월 30일. 이 13일 동안 김용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. 별로. 그러면 지금 말했던 그 5개 개혁안은 과연 이게 혁신위에서 담는다 한들 이 혁신위가 또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거든요. 아직까지는. 뭐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없습니다. 말씀하신 건 예. 아니잖아요. 그 혁신이라는 예. 이야기도 예. 사실 예. 그 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 이제 그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의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견 발표를 이제 할 때 우리 후보들이 공감했던 내용이고 한 분이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게 공감한다 되면서 이게 좀 화두가 된 것이지 사실 우리가 이전에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좀 어떻게 보면 후보의 어떤 내가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사실상 이게 이제 새 후보가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되다 보니까 추진하겠다고 된 것이지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나 준비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계획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혁신위원회가 들어오면서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들에 대한 추진 여부가 더 혼미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예. 의원님 지금 말씀을 하실 때 8월 전당대회 말씀하셨는데 8월로 대충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?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? 그래도 늦어도 예. 9월 초까지 빠른 예. 8월 말에는 해야 되진다는 이야기가 더 많아서 그리고 우리 그 송은석 원내대표께서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 후보자로서 발표할 때 전당대회를 열겠다 했거든요. 그럼 사실상 어찌 보면 그 우리 의원들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죠. 그래서 시기는 8월 말인지 9월 초인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럼 그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뒤집을 이유는 없겠죠. 예. 누가 거론됩니까? 뭐 당대표 언론에서는 예, 뭐 또 한동훈 김문수 대표님 전 여쭤보시면. 장관 얘기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안철수 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던데. 다 후보로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김문수 후보, 대통령 후보께서는 최근에는 또 조금 잠잠하시지만 아마 출마 의지가 좀 있다고 지금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고요. 안철수 의원은 충분히 뭐 도전할 만한 또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당의 큰 자산이신 분이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또 질문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? 예. 고민하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아니다 당연히 나온다 뭐 이렇게도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. 또 뭐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것도 기사화되고 있지 김종인 않습니까?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. 예. 만났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본인께서는 또 뭐 출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했다든지. 네, 근데 지금 대표의 마음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니까 제가 대표님 한동훈 전 대표를 보더라도 지금은 판단하기는 아직 빠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물론 전당대회가 한 2-3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게요. 그래도 하루라도 더 지나가면서 한동훈이 정말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이 좀 좋지 않습니까? 지금 우리 당의 분위기는 그 출마하지 말라는 분들의 이야기는 좀 어떤 이야기가 맞냐면 책임을 자꾸 져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당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한동훈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은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. 그래서 이번에 또 송원석 의원이 저렇게 60% 당선되는 걸 보면 또 그 연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의 고심만 깊어갈 뿐이다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
아직까지 결정한 바가 전혀 없다. 이 순간까지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 저도 원내대표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조금 더 고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. 의원님도 지금 비슷하게 보고 계신 거네요. 그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예.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.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친한계에서 뭐 김성원 의원을 밀었다 이래 하지만 밀었다고 한다면 득표가 나야 되겠죠. 우리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여부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이유는 아니었고요.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다시피 한동훈의 가치, 또 한동훈의 등판 시기 이런 것들이 국민이 원하고 또 우리 보수의 지지자들이 차기 보수의 후보자로서 리더로서 한동훈이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는 시기, 그게 하루라도 좀 빨리 온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결단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뭐 그 상황이 또 생각보다 그 지금 당에 우리 이번에 친윤이 또 뭐 이렇게 또 송원석 원내대표 뽑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의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 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괜히 또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만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. 예. 네,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.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만났잖아요. 예. 여야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? 지금 뭐 예.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네. 서로 말은 네. 통합 협치 얘기하죠. 협치하자 예, 하거든요. 당장 근데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합의가 잘 될까요?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? 인사청문회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은요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후보자에 대해서 혹독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걸 하지 않으면 야당이 기능이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김인석 후보자에 대해서 뭐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저쪽의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혹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우리 그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 아닙니까? 그런 부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협치를 하겠다 말로 아무리 해도 과연 이게 쉽게 협치가 될까? 그리고 또 방송 3법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좀 미뤄놨지만 우리 기존에 봤던 뭐 공직선거법 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? 재판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잠시 유보인 것이라고 봐야 되지 철회했단 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.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도 눈치는 좀 보겠죠. 왜냐하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마음대로 휘둘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. 그런 이미지가 초반에 각인돼 버리면 오히려 이게 민주당에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래 고려는 막 하면서 피하는 척은 할지 몰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험난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. 험난할 거다.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상법 개정안 말씀하셨는데 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법사위원장 자리도 서로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추경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하나도 이렇게 녹록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그렇죠.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최우선 처리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기존의 그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자체를 회사에서 주주로 전체로 이제 확대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주주와 회사 간의 그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되면 경영상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런 충돌 여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사위의 역할이 뭐죠? 우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. 그럼 지금 입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? 민주당이 갖고 있잖아요. 저희는 지금 107석입니다. 그러면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. 근데 법사위원장이 그래도 우리 야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야당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걸러주고 그다음에 여당에 좀 경각심을 주고 또 오히려 독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 돌려줄 수 없다. 작년에 법사위원장 가져갈 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된다 했거든요. 이번에 저희가 견제할게요. 저희가 견제할 테니까. 견제할 테니까 달라. 대성적으로 뭐 법사위원장 준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래도 통 크게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우리가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야당이 제대로 견제해달라.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박수 칠 것 같습니다. 추경은 어떻습니까? 추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좀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? 저는 한 번씩 보면서 우리가 그 국가에서 한 번씩 100만 원 소액대출 같은 거 긴급으로 해주고 할 때 신청자가 막 수십만 명 몰리고 하는 걸 보면서
저 1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저렇게 줄을 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우리 서민들의 삶이고요.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떻게 그죠? 반대로만 할 수 있습니까? 그렇지만 그 방법이나 또는 규모, 대상 이런 부분은 이게 포퓰리즘으로 간다든지 또는 우리가 또 계속 이 빚이 되는 거거든요. 결국은. 그래서 마음으로는 다 해주고 싶죠. 그럼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있지만 더 현명하게, 더 바른 기준으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고 국민들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. 예, 그렇죠. 이런 뭐 입장이신 기준이라든지 것 같네요. 네. 또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네. 부분은 여야가 충분히 의논이 돼야 되겠죠. 특검이 임명되면서 이제 특검 정국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. 김건희 여사가 어제 갑자기 입원을 했잖아요. 예. 어떻게 보세요? 그 몸이 아픈 분이 뭐 입원을 하겠다는 거를 그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비판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왜 하필 지금이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통과된 특검법 중에 분명한 하나가 바로 뭡니까? 김건희 특검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딱 통과되고 나서 이렇게 입원하는 모습들이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그렇게 그 개인의 사정만, 김건희 여사의 사정만을 봐줄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. 그렇다면은 그래도 정말로 뭐 본인이 치료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결코 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래도 한 사람의 또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는 그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번과 별개로 특검 수사에 뭐 제대로 응하기만 한다면은 뭐 그 괜찮다? 협조를 하시는 게 네. 맞다 생각하는 게 네. 이거는 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면 시간을 끌고 피한다 해가지고 이 특검법이 없어집니까? 아니면 특검 조사가 사라지나요?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뭐 시험을 치고도 빨리 먼저 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죠? 보면 시험이 뭐 한 대학 입시가 수능이 한 5일 남았다면 차라리만 내일 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 있는 것처럼 차라리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고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저는 수사에는 좀 정정당당하게 임해주시는 것이 또 영부인으로서 또 여사로서의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니 김건희 여사도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제 이제 재판받으러 나왔는데 기자들이 특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취재 좀 비키라 지지자들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. 참 네.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. 저는 여기 우리 뉴스전에 나와서 또 이런 말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.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라 했던 부하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. 그분들의 가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느냐 한다면은 지금 그 부하들이 겪는 고초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사실 이 대선이 왜 있었죠?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졌죠?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때문이잖아요.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으로서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 손과 마음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특검 조사도 시작되고 한 상황에서 기자가 충분히 물어볼 권리가 있죠, 그죠? 기자가 왜 존재합니까? 물어볼 그 상황을 저도 봤는데 조금 말씀하시는 투가 조금 이렇게 좀 짜증 섞인 느낌이 들었어요. 그리고 물론 그 찾아오신 지지자들 고맙겠죠. 그렇지만 찾아오신 지지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억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결국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오후 5시에 귀국한다고 하거든요. 귀국하신다더라고요. 네, 근데 하와이에 계실 때 국민의힘 비판을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 돌아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래서 저도 예. 홍준표 전 시장님의 행보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궁금한데 그 정치를 떠난 건 아닌 것 같잖아요.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. 정치는 계속 하시겠다는 의미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과의 어떤 관계는 너무 강하게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사이좋게 지낸 분이 누구죠? 요즘 이준석 후보지 않습니까? 그 이정수 후보가 지지하는 계층이나 또 분명한 어떤 그 역할이 있거든요. 그러면 함께 또 같이 의논하고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존재감은 커질 것이고 또 국민의힘을 계속 때림으로 인해서 또 대한 세력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
지금 민주당을 이제 바라볼 때 이재명 대표가 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후보 때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하자 이런 말까지 하게 친근하게 대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의 이 오늘 귀국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.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국민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함께했던 저 전 대표까지 하셨던 홍 시장께서 더 좀 독서를 쏟아내시면 그죠? 또 홍 시장님의 또 지지자들이지 않습니까? 이 통합에도 저희들이 부족한 판인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.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국민의힘만 빼고 다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